그래서 학습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넘어가자고 한다고 하면 문제는 존재하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의 크기인지를 가늠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원인은 뭔가 있다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그 표면적인 부분에만 저희는 사실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뇌에 단순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설명하는 사람들조차도 없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좀 기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습 오늘은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학습장의 정의를 본다라고 하면 지능이 평균이거나 그 이상이지만 읽기, 쓰기, 듣기, 추론, 산수 계산 등의 학습 능력에 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경미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를 학습장애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대분류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하위 분류로 해서 연계학습장애라고 하는데 언어에 좀 더 국한된 학습장애, 언어적 학습장애라고 얘기합니다. verbal learning disorder라고 얘기하는데 구어, 그러니까 말하기인 거죠. 말하기, 읽기, 쓰기 아니면 산수, computational skill에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국한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발달 지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발달 지연 때문에 이루어진 발달적 학습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학업적 학습장애는 순수하게 이제 학업에 포커스를 맞춘 학습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언어적 학습장애가 있습니다. Non-verbal learning disorder라고 얘기하는데 공간 지각이라든가 운동 능력, 사회성 기술이 떨어지는 학습과는 뭔가 뭐랄까요? 정확하게 연관성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학습의 간접적이거나 주변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으나 그게 직접적인 않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언어적인 학습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표현이 안 되거나 언어적으로 뭔가 측정이 안 되는 형태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공간 지각이라든가 운동 능력, 사회성 기술에만 국한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사실 정의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과연 맞을까라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어떨 건데 뭐가 뭐가 도대체 문제인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중 심리학이라고 얘기해요. 팝 사이콜로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대중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60년대 70년대부터 해서 자운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내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좌뇌는 언어, 개념, 상징, 계산, 논리, 사고, 기억, 분석, 판단, 추리, 현실적 호기심 이라든가 혹은 우뇌는 학습과는 전체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지만 감각, 이미지, 직관, 아이디어, 예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학습은 아니고 얘는 예술이야.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은 다 운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창의적, 상상력, 입체적 사고, 공간적 사고, 감성, 감정, 실행, 추론, 뭐 이런 실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운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 단편적인 것들이 사실은 좌뇌 우뇌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학습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게 왜 사실이 아니야? 좌뇌 우뇌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좌뇌 우뇌 특이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좌뇌와 우뇌에 대한 연결성을 단편적으로 얘기한 거일 뿐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잔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이건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관계로 제가 이 부분들은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동물들이 자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 행동학이라든가 동물의 어떤 그런 이제 뭐랄까요? 자뇌 우뇌에 따른 이제 그런 표현들이라든가 행동들을 분석한 학문이라든가 이제 그런 연구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자뇌가 하는 역할들, 새들과 관련돼서요. 자뇌가 하는 역할은요. 막 먹이를 좋아 먹고 있어요. 먹이를 좋아 먹고 있죠. 근데 이제 먹이를 좋아 먹는 한번 이 행동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새들이 막 먹이를 주고 있는데
먹이를 주워 먹을 때 이게 정말로 먹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자갈인지 흙인지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먹는 순간에는 거기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네가. 동물 행동 분석하게 되는 동물 행동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동물도 자뇌와 우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다 단편적으로 동물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뇌 우뇌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를 보게 되면 새가 모이를 집어먹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이를 집어 먹으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 모이 먹는 것이 뭐 자갈이나 흙이나 혹은 뭐 나뭇가지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뭐 씨앗이라든가 먹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데 카메라를 들고 새를 찍으려고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사실 운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해요. 주변을 보면서 경계를 하면서 먹이를 먹다가도 전체적으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가가게 되면 어떤 새들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경계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계속 뭐 먹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경계성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계를 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쪼아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이 관점을 어떤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냐면 이안 맥클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자네는 새들이요 먹이 식별을 하면서 행복감을 걷고 굉장히 상세적으로 보긴 하지만 운해는 주의 경계를 한다거나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세적인 부분들과 전체를 보는 부분들이 동시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네와 운해가 뭔가 별도로 따로따로 이제 그 형태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네와 운해가 각자 그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가 좀 더 이 우성인 거에 대한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자네와 운해가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잔해의 상세 식별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먹이 식별하고 그리고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고 행복감을 주긴 하지만 객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몰입을 하지만 현실감이 없어요. 주의를 경계하지 않잖아요.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현실감이 없는 얘기들, 과장된 얘기들. 왜 쟤는 얘기를 그렇게 과장되게 할까? 그리고 문맥상에 맥락상에 뭔가 이런 이어짐이 없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좌뇌의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발현되게 되면 이 우뇌의 기능들이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좌뇌에 명령을 내려서 야, 네가 이런 행동을 지금 하면 안 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뭐에 집중해달라고 그런 스위치를 on하고 off하는 부분들을 우뇌가 조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안 맥클리스는요, 한국에 잘 알려지고 있는 조던 피터슨 많이 아실 거예요. 조던 피터슨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게 되면 한국 유튜브 채널이 없는데 이안 맥클리스와 관련돼서 이제 그 자우뇌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The Matter with the Things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뭐 Brain Divided 해서 자우뇌의 어떤 그런 뇌 관점들이 어떻게 현대 생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사실은 이분이 이제 정신의학자인데 The Master and His Emissary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주인과 시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뇌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시종인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The Matter with Things라고 하는 책은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제가 1권은 어느 정도 대충 봤는데 책이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꺼워요. 제 2권 지금 이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됐고 작년 말 정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The Matter with Thing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좌뇌, 우뇌의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현대의 어떤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경제, 심지어 종교 뭐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로 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데 제가 동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과 아까 시종의 관점이라 했는데 우리는 자네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네가 아카데믹한 내고 그리고 자네가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인은 우뇌야. 우뇌가 모든 것들을 명령을 내리고 우뇌가 없으면 자네는 그 역할을 하지도 못해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는요.
잔해 즉 IT라든가 알고리즘 분석 등의 역할들이 중시되는 현대 생활에서 운의 기능 약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정신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뇌의 아까 얘기하는 팝 사이콜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잔해 운의 그런 단편적인 뭔가 구분이라든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잔해 운해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이라든가 혹은 애정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단어가 굉장히 표상적이고 표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마다 사랑이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무조건적인 사랑이 떠오를 수도 있고 맹목적인 사랑이 떠오를 수도 있고 굉장히 언어가 함축하는 의미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 언어와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안 맥클리스라고 하는 그 영국 신경과 정신과 의사는 이 좌뇌의 기능들, 언어 말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뇌의 기능이 굉장히 절대적인데 이 우뇌의 기능들은 뭔가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뇌는 뭐 공간지간 연결이든가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뇌가 사실은 표면적으로 자네의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자네가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보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